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 행정처 차장이었던 임종헌 씨가 검찰에 나와 11시간째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임 전 차장은 판사 뒷조사와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 혐의를 부인하는 걸로 전해집니다. 네팔병원에 안치된 히말라야 원정대원 5명의 시신이 모레 새벽 한국에 도착합니다. 유가족들은 시신이 예상보다 빨리 수습되면서 국내에서 시신을 받은 뒤 합동 연결식을 열기로 했습니다. 남북은 판문점에서 고위급 회담을 열어 철도 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착공식을 11월 말에서 12월 초 사이에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장성급 군사회담도 빠른 시일 안에 개최해 군사적 적대 관계를 끝내는 문제 등을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이 물컵 갑질 논란을 일으킨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를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버지인 조양호 회장은 274억 원의 횡령 배임과 차명약국 운영 등 6가지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비리 유치원 명단이 공개된 이후 매년 2조 원의 예산이 깜깜이로 쓰여온 데 대해서 학부모들의 분노와 우려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룸엔 유치원을 감사한 최순영 경기교육청 대표 시민감사관이 출연해서 현장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숙명여고의 시험 문제 유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갑작스런 성적 상승으로 각각 문과, 이과 1등을 차지했던 쌍둥이 학생들도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아버지인 전 교무부장 휴대전화기에서 시험 관련 정보를 알려준 정황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올 가을 들어 처음으로 전국에 걸쳐 초미세먼지의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였습니다. 중국발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유입된 데다 한반도의 대기 정체 현상이 겹쳐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주말 서울 이태원 거리 축제 현장입니다. 사람들을 보니 커피나 맥주 그리고 간단한 음식까지도 모두 일회용품 용기에 담아가는 모습인데요. 음식 축제는 나날이 늘어가는데 과연 그 뒤처리 현장은 어떨지 오늘 밀착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공기청정기가 도로 위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벌어진 사법농단 의혹에 열쇠를 주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오늘 검찰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우리 법원이 현재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판사들의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진 뒤 1년 7개월 만입니다. 임 전 차장은 책임감을 얘기하면서도 정작 재판 거래를 포함해 제기된 혐의들에 대해서는 오해가 있다면서 부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에 대한 조사를 발판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전현직 대법관들에 대한 윗선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먼저 이가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강제징용 소송을 지연시키거나 법관을 뒷조사했다는 의혹 등에 직접 관여했다는 등 40여 가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 전 차장은 관련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는 걸로 전해집니다. 법적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행정처에 근무했던 판사들에게 문건 작성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기억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또 일부 문건은 판사들이 알아서 작성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오늘 소환 조사에서 임 전 차장이 부인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관련자들의 진술이나 확보된 자료가 충분한 만큼 혐의를 부인해도 수사에 큰 영향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동안 조사한 판사 50여 명의 진술이나 임 전 차장에게서 확보한 USB에서 나온 8천여 건의 문건 모두 임 전 차장을 직접 또는 간접 지시자로 지목한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특히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임 전 차장이 행정처 심의관에 지시하고 보고받는 행위가 통상 업무처럼 수시로 이뤄졌다고 전했습니다. JTBC 이가혁입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조사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 나가 있는 저희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강보들 기자, 임종헌 전 차장이 그 윗선, 그러니까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관여에 대해서 입을 열지가 제일 관심 아니겠습니까? 지금 진술 상황은 어떻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예,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임 전 차장은 검찰이 준비한 혐의 관련 질문에 대해 대부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부인하거나 법적 문제가 없다며 적극적으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 윗선 지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없다고 합니다. 예, 임 전 차장이 지금 계속 부인을 하고 있고 그런데다가 게다가 또 혐의가 많은 상황 아닙니까? 아무래도 조사가 좀 길어질 수 있겠군요. 예, 검찰에 따르면 하루 이틀 만에 마칠 수 있는 조사는 아니라고 합니다. 임 전 차장 측이 동의하면서 밤에도 조사는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예, 검찰은 임 전 차장을 다시 불러 조사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고요. 조사를 마무리한 이후에 구속영장 청구 등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예, 또 임 전 차장에 대한 조사를 정리하면서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전직 대법관 3명과 양 전 대법원장 등 윗선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예. 자, 그런데 임 전 차장이 받고 있는 혐의, 주로 직권을 남용했다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최근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이 좀 엄격해진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임 전 차장이 행정처 심의관을 시켜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 측의 특허 소송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 것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보듯이 직권남용에 대해서 법원이 상당히 엄격하게 보는 추세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임 전 차장의 법관 경력이 30년이나 되는 만큼 법리에 밝은 임 전 차장이 이 혐의를 피해갈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검찰은 그러나 직권남용죄 성립에 대해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심의관을 시켜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진술과 물증이 충분한 데다가요. 임 전 차장이 받는 혐의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이를 모두 피해가기는 어려울 거란 입장입니다. 예. 그런데 또 중요하게 짚어볼 부분이 임 전 차장이 본인이 이제 윗선의 지시를 받은 것이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밝히지 않으면 결국은 본인이 사법농단의 책임을 다 지게 되는 상황 아닙니까? 네, 지난 5월 법원 특별조사단은 이 법관 뒷조사와 재판거래 의혹의 책임을 모두 임 전 차장에게 묻는 듯한 보고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임 전 차장이 관련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정황도 상당 부분 밝혔는데요. 법원이 검찰 수사 초기에 다른 고위 법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하면서 임 전 차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허락한 것이 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때문에 꼬리 자르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수사가 진행되면서 양 전 대법원장의 관여 정황을 보여주는 물증과 진술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임 전 차장이 윗선 지시, 윗선 개입 의혹에 대해 입을 열지가 주목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강보들 기자였습니다. 히말라야 등반에 나섰다가 사고로 숨진 김창호 대장 등 원정대원 5명의 시신이 모레 새벽 한국에 도착합니다. 예상보다 시신 수습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유가족들도 네팔로 가지 않고 국내에서 시신을 넘겨받기로 했습니다. 네팔 현재 나가 있는 어환희 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어 기자, 지금 나가 있는 곳이 수습된 시신들이 안치되어 있는 병원인 거죠? 네, 저는 지금 네팔의 수도인 카트만두에 있는 트리부반 국립대학병원에 나와 있습니다. 티칭 병원이라고도 하는데요. 현재 김창호 대장을 비롯해 수습된 시신 9구 중 8구가 이 병원의 영안실에 안치돼 있습니다. 다른 시신들도 많기 때문에 출입이 통제되고 있는데요. 현지 경찰의 허가를 받아 안으로 직접 들어가 봤습니다. 사망자 명단에서 영문으로 적혀 있는 김창호 대장의 이름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앞서 현지 구조대는 어제 오전 투입됐습니다. 사고 현장이 험해서 구조팀은 밧줄을 타고 내려가야 했는데요. 다행히 기상 여건이 좋았고 현지 주민들의 도움으로 3시간 30여 분 만에 수습을 모두 마칠 수 있었습니다. 예. 자, 오늘 현지에서 부검이 진행됐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사인과 관련해서 밝혀진 내용이 있습니까? 네, 이곳 시간으로 낮 12시쯤,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는 오후 3시쯤부터 시신 8구에 대해서 부검이 시작됐고요. 나머지 한 구는 구르자히말 인근 주민이어서 이곳으로 옮겨지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부검이 다 끝난 게 아니어서 사인이 나오기까지에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팔 당국은 정확한 사인을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부검을 실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희생자 유가족들이 결국 네팔로 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시신 수습은 신속하게 이루어졌는데 항공권 문제가 있었다고 하죠?
네, 저희 취재진이 유족 측 관계자들과도 통화를 한번 해봤는데요. 초반 항공권 문제도 물론 있었지만 그것보다는 예상보다 빨리 시신 수습이 이루어진 이유가 컸습니다. 네팔로 가는 것보다는 국내에서 시신을 받는 게 더 안전하고 빠른 방법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이 트레킹 성수기여서 항공권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 취재진도 직항편은 구하지 못했고요. 결국 중국 광저우를 통해 14시간이 넘게 걸려서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희생자 시신은 이제 모레 새벽에 도착한다고 전해졌습니다. 방부 처리 같이 이제 운구에 필요한 절차들 때문에 늦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5구의 시신은 이곳 시간으로 내일 저녁 7시 40분 카트만두를 출발하는 대한항공 KE696편을 통해 모레 새벽 5시 5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됩니다. 다만 방부 처리 등 먼저 해야 하는 작업이 있어서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는 있겠습니다. 현재 네팔 정부와 우리 대사관 등이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어서 운구는 예정대로 될 것 같아 보인다고 한국산업회 관계자들은 설명했습니다. 시신이 도착하면 유가족들에게 바로 넘기게 되고요. 개별적으로 장례식장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5구의 시신을 한꺼번에 안치하기는 절차상으로도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국산업회 측은 설명했습니다. 합동 분향소는 서울시립대 새천년홀에서 차려집니다. 지금까지 카트만두에 있는 트리부반 국립대학병원에서 JTBC 어환입니다. 예, 네팔 당국이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희생자 부검을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고 당시 베이스 캠프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아직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눈 사태로 인한 강풍인지 아니면 돌풍인지 또 아니면 바람이 아닌 또 다른 원인인지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립니다. 김혜미 기자입니다. 네팔 현지 언론은 산사태로 인한 강한 눈 폭풍을 사고 원인으로 보도했습니다. 눈이 높은 산에서 떨어지면서 생겨난 강력한 바람이 텐트를 덮친 것이란 분석입니다. 현지 지방경찰청장은 팔과 두개골 골절 등 사망자들의 상태로 볼 때 얼음덩이를 동반한 폭풍이 덮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피해 현장을 둘러본 관계자 일부는 산사태나 눈사태를 동반하지 않은 돌풍의 가능성도 주목합니다. 현지에서 사고를 수습 중인 최홍건 전 한국산악회 회장은 JTBC와의 통화에서 산사태나 눈사태의 흔적을 찾지 못했다. 현재로선 사고 원인을 강한 바람이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습니다. 산악 전문가들은 3,500m에 위치한 베이스 캠프에서 위력적인 돌풍은 이례적이란 의견과 함께 눈 폭풍이나 돌풍이 아닌 계곡 주변의 물 등에 휩쓸렸을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밀하게 사고 현장을 조사해야만 원인을 명확하게 밝혀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의교부는 현재로선 눈사태로 인한 강풍이 원인으로 추정된다면서 현지 경찰이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생존자가 없어 정확한 원인을 찾기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 김창호 대장은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택하며 늘 조금 더 힘들게 산으로 올랐습니다. 그의 휴대전화 뒷번호는 8611. 이 숫자는 히말라야 K2의 높이인데 가장 높지는 않아도 험하디험한 봉우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좌우명도 집에서 집으로입니다. 등반이란 집에서 떠났다가 가족이 있는 집으로 돌아와야 마무리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젠 더 이상 그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됐습니다. 강나연 기자입니다. 해발 8,000m의 정상에선 숨쉬기조차 어렵고 연탄가스를 마신 듯 몽롱해 잘 기억하기도 힘듭니다. 그래도 힘겹게 한마디를 내뱉습니다. 인도 벵골만 해발 0m에서 시작해 40일 동안 노를 젓고 자전거 페달을 밟으며 쉼없이 올라간 김창호 대장. 그 다음엔 산소통의 도움 없이 8,848m의 지구 꼭대기 에베레스트에 닿았습니다. 오로지 사람의 힘으로 올라야 산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믿었고 가장 높이 도달하는 것보다 조금 더 어렵지만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걸었습니다. 에베레스트보다 높지 않지만 죽음을 부르는 산으로 불릴 만큼 험한 K2의 높이 8,611을 휴대전화 뒷번호로 쓰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 험한 산 이곳저곳을 누볐지만 삶의 좌표는 집에서 집으로였습니다. 등반의 마지막 목표는 가족을 떠났다 다시 가족 곁에 안전하게 닿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상에 서는 건 못지않게 살아서 돌아오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지만 그 바람은 끝내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남북은 올해 들어 5번째 고위급 회담을 열었습니다. 9월 평양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 문제를 집중 협의했는데 역시 관심은 올해 내 착공하기로 한 철도와 도로 연결 시간표였습니다. 김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북은 철도 및 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착공식을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진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앞서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 북측 구간에 대한 공동조사는 10월 하순부터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유엔사의 협조 여부가 관건입니다. 유엔사가 이미 한 차례 남측 열차의 군사분계선 통과 절차를 유보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엔사와 또 이렇게 협의할 문제인데 그런 문제들은 저희가 긴밀하게 협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정부득이하다 하면 나중에 다시 한번 또 일정을 잡아서 추가적으로 공동조사도 할 수 있다. 남북은 또 판문점 지뢰 제거가 끝나는 오는 20일 이후 빠른 시일 안에 장성급 회담을 갖고 남북 군사 공동위원회 구성 문제 등을 논의합니다. 또 산림협력과 보건의료 분과회담 그리고 2032년 하계올림픽 남북 공동개최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체육회담을 10월 말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적십자 회담은 다음 달 금강산에서 북측예술단의 남측 공연 논의도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북측은 오늘도 합의 이행을 강조했습니다. 회담에서 합의를 이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것을 어떻게 이행하는가에 따라서 북남 관계의 개선과 발전의 전진 속도가 많이 좌우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문제는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유럽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잠시 후인 밤 10시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프랑스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 하나죠. 북한이 비핵화를 진행하는 데 맞춰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 완화와 관련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할 걸로 보입니다. 파리에서 정재윤 기자입니다.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있어서 프랑스의 역할을 강조할 걸로 보입니다.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맞춰 유엔 차원에서 대북 제재 완화 논의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프랑스는 유엔 5개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 하나이고 또 북한과 수교를 맺지 않은 국가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유엔 차원에서의 대북 제재 완화 등이 논의되기 위해선 프랑스의 입장이 중요합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주 영국 B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비핵화가 어느 정도의 단계에 도달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서서히 완화해 나가는 것까지도 진지하게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랑스 언론 르피가로와의 인터뷰에선 비핵화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진정성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직접 전 세계 앞에서 핵무기도 핵 위협도 없는 한반도를 약속하고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등 비핵화 조치에 나서기 시작한 점, 또 비핵화 합의를 어길 경우 미국과 국제사회의 보복을 감당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프랑스는 국제사회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만큼 한반도 평화 구축과 관련한 프랑스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게 이번 유럽 순방의 관건 중 하나가 될 걸로 보입니다. 파리에서 JTBC 정재윤입니다. 올해 4월로 예정됐던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LSAM의 발사 시험이 넉 달 늦게 시행된 것을 두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청와대가 북한 눈치를 본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군 당국은 기술적으로 보완이 필요해 군이 자체적으로 내린 결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군은 사거리가 50여 킬로미터인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LSAM을 2020년 실전 배치할 목표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4월과 6월로 예정됐던 발사 시험이 청와대의 지시로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은 비행시험이 북측에 포착되는 걸 부담스러워했기 때문이라며 사실상 군사 주권을 포기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군 당국은 군이 자체 결정한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유도 기술적으로 보완해야 할 점이 발견됐기 때문이고 안 한 게 아니라 넉 달 늦췄을 뿐이라는 겁니다. 2번 지연이 됐었는데 그걸 보완을 해서 실제로 8월 말에 저희가 저고도로 사격 시험을 했었는데 하지만 백 의원은 방위사업청이 시험을 미룬 이유를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등으로 인해 수년 중이라고 답했다며 답변서를 공개했습니다. 이 서면 답변 내용하고
지금 국감장에서 적은 내용이 너무 달라요. 정치적 상황이 영향을 줄 수도 있죠. 영향을 준 것도 준 대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군은 늦어도 다음 달 안에 2차 실험을 마무리하는 등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개발은 차질 없이 진행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JTBC 심수희입니다. 앞서 전해드렸던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는 통일부가 탈북민 출신 기자의 취재를 제안하면서 기자단이 성명을 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정부 부처가 취재단 구성에 제한을 두는 것은 이례적인 일인데 통일부는 회담 장소가 판문점이라는 상황을 감안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허진 기자입니다.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린 남북 고위급 회담에는 당초 4명의 취재 기자가 동행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회담 장소로 출발하기 1시간 전 통일부는 탈북민 출신 기자의 현장 취재를 막았습니다. 판문점이라는 상황으로 남북 고위급 회담, 남북 고위급 회담의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한 그런 저희의 판단이고요. 조명균 장관은 회담이 끝난 뒤 정책적, 정무적 판단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불가피한 정책적 판단이었다라고 하는 거 이상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사항은 없다 이렇게. 북한의 반응을 고려해 원만한 회담 진행을 위한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조 장관은 앞으로도 탈북민 출신 기자의 취재를 제안하느냐는 질문에는 같은 상황이라면 같은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북한의 심기를 살펴서 취한 조치라면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버린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통일부 출입기자단은 전례 없는 일이라며 언론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JTBC 허진입니다. 노무현 재단 신임 이사장에 유시민 작가가 취임했습니다. 최근 들어 정치권에서는 유 작가가 정계에 복귀할 거란 관측이 이어졌었는데요. 유 이사장은 내 인생의 공직선거 출마는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이선화 기자입니다. 임명직 공무원이 되거나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일은 제 인생에 다시는 없을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유시민 신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오늘 열린 취임식에서 정치권으로 돌아갈 뜻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노무현 재단 이사장직은 정치와 거리를 두기 어려운 자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한명숙 전 총리, 그리고 현재 민주당 대표인 이해찬 의원이 이사장을 지냈습니다. 때문에 유 작가의 이사장 취임을 두고 정계 복귀 신호탄이란 해석이 나왔지만 본인이 일축한 겁니다. 어차피 물어보실 것 같아서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글 쓰는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시대적인 요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치를 할 의지가 없다고 거듭 잘라 말했습니다. 정치를 하고 말고는 의지의 문제죠. 그래서 저는 어떤 상황이 요구할 때도 본인이 의지가 있어야 하는 건데 현재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유 이사장은 정계 은퇴 이후 방송 출연과 글 쓰는 일만 해왔는데 줄곧 정치는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정치에서 한 걸음 더 멀어져서 진짜 글 쓰는 시민으로 그렇게 살면 좋겠다. 그럼에도 정치권 복귀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유력 차기 주자로 꼽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 이사장이 시민의 정치 참여와 사회적 연대를 확장하는 데 기여하겠다는 뜻을 밝힌 부분도 여운을 남겼습니다. JTBC 이선아입니다. 유럽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8일에 교황을 예방하고 김정은 위원장의 초청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교황이 내년 봄쯤 방북을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제안이 이뤄지기도 전에 여당 대표가 방북 시기까지 말한 셈이라 외교적 절차를 무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나한 기자입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교황께서는 내년 봄에 북한을 좀 방문하고 싶어 하신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해찬 대표의 오늘 회의 발언입니다. 나흘 전 청와대는 유럽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8일 교황을 예방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초청을 전달할 예정이라는 부분만 밝혔습니다. 이후 교황청은 초청 의사를 전달받기 전엔 이 사안에 대해 언급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의 제안이 교황에게 전달되고 이를 받아들이는 외교적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당 대표가 방북 시기까지 적시해 얘기한 겁니다.
지난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오이사 조치 발언도 이 대표의 질문으로 나왔습니다. 오이사 조치를 해제할 용의를 가지고 있습니까? 관계 부처와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달 초 방북했을 당시 국가보안법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힘 있는 여당 대표로서 여당의 주도적 역할을 보여준다는 분석도 있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한 여권 관계자는 남북 문제, 외교 문제는 청와대와 속도를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JTBC 김나은입니다. 지난 4월 한 익명 게시판에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에 대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어서 바로 이른바 물컵 갑질에 대한 보도가 시작됐고 당시 조 전무는 자신이 어리석었다며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문제의 음성 파일이 등장합니다. 대한항공 직원들은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섰고 시민들은 분노했습니다. 뉴욕타임즈엔 갑질이란 용어가 그대로 실리면서 이 사건은 외신에까지 보도됐는데요. 그동안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은 조현민 전 전무를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수폭행과 업무방해죄 모두 혐의 없음으로 판단한 겁니다. 먼저 검찰 수사 발표 내용을 김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월 16일 대한항공 회의실에서 광고 회의를 주재하던 조현민 전 전무가 뒷벽 바닥 쪽으로 유리잔을 던졌습니다. 이어 광고회사 직원들을 상대로 매실 음료가 담긴 종이컵도 던졌습니다. 결국 조 전 전무는 광고 시사회마저 중단시켰습니다. 자신의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오늘 검찰은 조현민 전 전무의 물컵 갑질에 대한 수사 결과를 내놓으면서 당시 상황을 재구성해 발표했습니다. 유리잔의 경우 사람이 아닌 바닥 쪽에 던졌고 음료가 든 컵에 대해선 광고회사 직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재판에 넘기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업무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선 당시 조 전 전무가 광고를 총괄하는 책임자고 스스로 회의를 중단시켰기에 역시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인 조양호 회장은 6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검찰은 조 회장이 일가 소유인 면세품 중개업체에서 이른바 통행세를 받거나 땅콩 회항 사건 당시 변호사 선임비 등으로 회사 돈 274억 원을 빼돌렸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인하대병원 앞에 다른 사람 이름으로 대형 약국을 만들어 1,500억 원이 넘는 돈을 챙긴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대한항공 측은 조 회장 기소와 관련해 재판 과정에서 성실히 소명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한진그룹 일가는 조양호 회장은 물론이고 부인 이명희 씨와 아들, 딸들이 모두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특히 부인 이명희 씨는 직원들에게 갑질을 하면서 폭행까지 했다는 폭로가 잇따랐는데요. 이들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지 김민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한진그룹 일가의 갑질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 검찰과 경찰, 관세청 등 11개 기관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운전기사 등 11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이명희 전 이루재단 이사장은 호텔 공사장에서 직원을 밀치는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파만파 커졌습니다. 검찰이 특수폭행 등 7개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던 이 전 이사장은 이후 몸이 좋지 않다며 5차례에 걸친 노동부의 소환 통보를 모두 거절했습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밀수와 탈세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관세청은 구속영장이 반려된 이후 아직 수사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정 입학 의혹을 받는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역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교육부는 지난 7월 조 사장이 부정한 방법으로 인하대에 편입했다며 졸업 취소를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인하대는 교육부 명령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재판에 넘겨진 조양호 회장은 경비원 월급과 자택 수리비용 16억 원을 계열사인 정석기업에 떠넘긴 또 다른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숙명여고의 시험 문제 유출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아버지인 전 교무부장에 이어서 쌍둥이 두 딸도 입건했습니다. 압수한 휴대전화기를 분석했더니 딸들에게 시험과 관련한 정보를 알려준 정황이 나왔다고 합니다. 백수진 기자입니다.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의 쌍둥이 딸은 짧은 기간에 문이과 1등으로 성적이 뛰어 논란이 됐습니다. 경찰은 이 학교에서 실제로 시험 문제 유출이 있었던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압수한 휴대전화 등을 디지털 분석한 결과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시험과 관련한 걸 알려준 정황이 일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쌍둥이 자매도 학교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교내 선도위원회에 넘겨져 학교 차원의 징계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앞서 2차례 경찰 조사를 받은 쌍둥이 자매는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매 중 한 명이 조사를 받다 호흡곤란을 호소해 병원에 실려가는 등 원활한 조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르면 이달 안으로 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JTBC 백수진입니다. 세금 제대로 내지 않는 분들, 해외여행이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거액의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내지 않으면서 계속 해외여행은 다닌 체납자에 대해서 당국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숨긴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김선미 기자입니다. 주부 박모 씨는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여러 채의 부동산을 처분했습니다. 이 중 2002년 4억여 원에 산 강남의 아파트는 9억 6천여만 원에 팔았고 3억 5천여만 원에 구입한 다른 강남 아파트는 9억 4천만 원에 팔았습니다. 두 아파트를 팔아 번 11억 원 상당을 포함해 2년 동안 얻은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7억 원가량이 부과됐습니다. 그러나 박 씨는 1,400만 원만 냈고 가산금이 붙으면서 세금은 11억 9천만 원이 됐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박 씨에 대해 출국 금지를 해달라고 했고 법무부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출입국 관리법 등에 따르면 5천만 원 이상의 세금을 정당한 이유 없이 내지 않으면 출국 금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박 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부동산 처분 금액을 생활비로 다 썼고 거주와 이전의 자유를 제한당했다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출국 금지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출국 금지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와 가족의 수입원이 분명하지 않은데 자녀는 미국 유학 생활을, 가족들은 해외여행을 갔다며 숨긴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켰을 가능성이 크고 밀린 세금을 납부할 의지도 없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선미입니다. 아파트값 급등을 부른 원인 중 하나가 주민들의 집값 담합이란 지적이 꾸준히 나왔죠. 정부가 신고센터를 열었더니 서울과 수도권에서 하루 4-5건씩 구체적인 내용으로 신고가 들어오고 있는데 그중 절반은 아파트 분여회나 인터넷 카페가 담합을 주도했다는 내용입니다. 송승환 기자입니다. 경기도의 한 신도시 아파트 단지 입주민협의회는 정부의 담합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입주민들이 가입한 인터넷 카페에서 집값 띄우기를 시도했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입니다. 카페에는 얼마 전까지 특정 가격 밑으로 매물을 내놓는 중개업소와는 거래를 하지 말자는 내용의 게시글이 무더기로 올라왔습니다. 자기 입맛에 안 맞는다고 저희를 신고한 거예요, 네이버에. 그 협조 잘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그쪽하고 거래하자. 이달 5일 문을 연 한국감정원의 신고센터에 접수된 담합 신고는 하루 4-5건, 일주일간 총 33건입니다. 이 중 절반가량인 16건은 아파트 분여회나 인터넷 카페가 대상이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수도권의 거의 대부분의 신고가 집중됐습니다. 집값 담합 신고는 실명으로 접수해야 하는 데다 증빙 자료도 제출해야 해 내용의 신빙성이 높다는 설명입니다. 블로그 및 오픈 채팅방 등을 통한 대화창, 캡처화면 등 그 아파트 게시판이나 그 현수막 사진 파일 등이 증빙 자료로 접수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신고된 사례들을 검토한 뒤 담합 혐의가 뚜렷한 경우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JTBC 송승환입니다. 예, 강원랜드에서는 이용 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쌓아주는데 이거는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주변 식당 등에서 돈처럼 쓰라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 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꿔주는 이른바 깡거래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게임을 하다가 돈을 잃은 사람들이 포인트를 바꿔 다시 게임을 하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상엽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지금 시간 새벽 4시입니다. 카지노 영업이 끝나는 시간인데 이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직접 보겠습니다. 게임을 끝낸 사람들이 밖으로 몰려 나옵니다. 주차장까지 직접 따라가 봤습니다. 단속띠를 메고 경광봉까지 든 강원랜드 직원들 앞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이용객들이 쌓아둔 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꿔주고 수수료를 가져가는 이른바 깡거래업자들입니다. 단속 직원들 옆에 있던 기자를 대놓고 불러 세웁니다. 전 조회를 한번 해봐요. 이번엔 다른 업자가 기자를 붙잡더니 차에 타라고 합니다. 거래는 조직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애긴 것 같은데 나이들이 좀 있으신가? 10만 포인트는 5만 원 현금으로 받아가시는 거예요. 좀 더 주면 여기서 일을 못해요. 여기도 다 단체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최근 4년간 강원랜드 측이 적발한 포인트 깡 거래는 한 해 평균 83건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론 이보다 훨씬 대규모로 이루어진다는 게 강원랜드 주변 얘기입니다. 2014년엔 적발 건수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하지 마라. 얘네는 먹고 살아야 되고 하는 수밖에 없네. 그러다 보면 소리가 뭐 지사하는 것 같아요. 지난 8년간 7억 원을 날렸다는 이모 씨는 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꾸는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돈이 한 푼도 없잖아요. 잃은 거 찾으려고.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려고 깡그렇고. 일단 돈이 아쉬우니까. 이용자들이 게임 중독의 수렁에 빠지는 걸 막기 위한 강원랜드의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합니다. JTBC 이상혁입니다. 국내 발전소의 정비 등을 담당하는 한전 KPS가 원자력 발전소에 이어 화력 발전소에서도 출근하지 않은 직원들에게 월급을 준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출근했다고 본사에 보고가 된 인원 중에 연인원 9만 명의 근무 기록이 정작 현장에는 없었던 겁니다. 이렇게 지급된 임금이 3년 동안 200억이 넘는 걸로 파악됩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국내 5개 화력발전소에 파견돼 일하는 한전 KPS 직원들의 근무 기록입니다. 이 중 한 곳의 경우 지난해 5월 21일 99명이 근무했다고 본사에 보고됐습니다. 하지만 정작 발전소가 현장에서 점검한 바에 따르면 8명만 근무했다고 적혔습니다. 또 공사일 550일 중 42일은 공휴일이어서 현장에선 한 명도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기록됐지만 정작 본사엔 3,100여 명이 근무한 걸로 보고됐습니다. 이곳을 포함해 지난 3년간 5개 화력발전소에 정비에 투입됐다고 보고된 인원은 27만 명입니다. 하지만 현장 일지에 기록된 사람은 18만 명에 그쳤습니다. 214억 정도의 임금이 부당하게 지급됐다는 겁니다. 부정수급했던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에 조사해서 이게 업무상 배임 혐의가 있다 판단되면 산업부나 이쪽에서는 검찰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한전 KPS 측은 현장에서 기록하는 인원의 경우 행정직원들은 빠지기 때문에 본사 보고보다 적게 집계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현재 자체 감사를 진행해 임금이 부당하게 지급됐는지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오늘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퇴직 공무원들의 재취업 비리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특히 대기업으로부터 수억 원의 회비를 걷는 공정위 유관기관이 사실상 로비 창구 역할을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상조 위원장은 이 기관을 해체하는 것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국회 정무위 김병욱 의원이 공개한 한국공정경쟁연합회의 지난해 회비 납부 내역입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그룹에서 8,250만 원, 현대차그룹 7,800만 원, SK그룹 6,600만 원 등 주요 대기업들이 빠짐없이 회비를 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앤장 등 대형 로펌 12곳도 2,200만 원을 내는 등 250여 회원사가 낸 회비는 8억 원이 넘습니다. 연합회는 공정위 감독을 받는 민간단체로 2007년 이후 공정위 출신들이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제도 관련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데
그간 공정위 직원과 대기업 간 유착이 이루어지는 무대라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검찰의 재취업 비리 공소장에도 공정위 전직 간부가 대기업 부회장을 불러내 채용 압력을 넣은 곳이 이 연합회의 회의실이라고 적시돼 있습니다. 공정경쟁연합회가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과거에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저희 공정위 현직 직원들은 공정경쟁연합회에서 진행하는 교육이나 강의에 일절 참여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김 위원장은 연합회를 철저히 관리 감독한 뒤 그래도 신뢰를 회복하지 못할 경우엔 해체도 신중히 검토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의 교체 가능성을 직접 시사했습니다. 이 매티스 장관은 트럼프 내각 출범할 당시 거의 유일하게 여야 양쪽에서 가장 잘한 인사라는 평을 들었던 인물입니다. 트럼프 내각의 마지막 어른으로도 불렸었는데 이번에 물러나면 당분간 이런 역할을 할 사람은 없어 보입니다. 김현기 워싱턴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CBS 방송 인터뷰에서 매티스 교체 여부에 대해 그가 떠날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시점에 모든 사람이 떠나는 게 워싱턴이란 전제 조건을 달긴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매티스 교체 가능성을 언급한 건 처음입니다. That I have a very good relationship with him. I had lunch with him 2 days ago. I have a very good relationship with him. It could be that he is. I think he's sort of a Democrat, if you want to know the truth. 트럼프 대통령은 매티스의 속마음이 민주당에 있어 그를 싫어한다는 지난달 뉴욕타임스 보도를 시인하는 형태로 자신과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걸 노골적으로 내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매티스는 최근 밥 우드워드의 저서 공포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3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수 있다며 제동을 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에 대해 초등학교 5, 6학년 수준의 이해력과 행동을 보인다는 말을 한 것으로도 묘사됐습니다.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가장 잘 이해하며 트럼프 내각의 마지막 어른이라 불리는 매티스가 물러날 경우 트럼프 내각의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현기입니다. 7개월 전 세상을 떠난 세계적인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의 유고집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호킹 박사는 인류가 위기를 맞을 거라고 경고를 했는데 유전자 조작으로 탄생한 새로운 인간, 그러니까 슈퍼휴먼이 기존 인류를 지배하고 도태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영화나 만화에서만 보던 우려가 미래에는 실현될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할리우드 영화 엑스맨 시리즈입니다. 유전자 조작으로 만들어진 살인병기와 돌연변이들이 대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유전자 조작 인간은 기존 인류를 뛰어넘는 능력을 보입니다. 지난 3월 세상을 떠난 스티븐 호킹 박사도 이런 우려를 내놨습니다. 유고집 어려운 질문에 대한 짧은 답변에서입니다. 영국 가디언은 호킹 박사가 유전자 조작으로 슈퍼우먼이 생겨 나머지 인류를 파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호킹 박사는 슈퍼휴먼의 지능이 뛰어나고 질병에도 강해 오래 살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호킹 박사는 기존 인류가 슈퍼휴먼과 도저히 경쟁할 수 없어 심각한 정치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호킹 박사는 유고집에서 유전자 조작 기술은 이미 개발됐고 21세기 안에 인간의 지능을 조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호킹 박사는 또 인공지능 AI가 발전하면 인간의 통제를 벗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인공지능과 관련한 무기 개발은 아예 시작해서도 안 된다고 호킹 박사는 강조했습니다. JTBC 백종훈입니다. 지난 여름 내내 구름은 있어도 미세먼지는 찾아보기 힘들었죠. 어제까지 더할 수 없이 맑은 가을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같은 하늘이 맞는지 싶을 정도로 하늘이 탁했습니다. 바로 중국발 스모그의 영향 때문인데요. 전국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으로 올랐고 일부 지역은 매우 나쁨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우선 이상화 기자입니다. 출근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은 안개까지 겹쳐 온통 뿌였습니다. 화창했던 가을 하늘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후 마포 하늘공원에선 5km가량 떨어진 한강 건너편 빌딩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은 다시 찾아온 불청객에 마스크를 꺼내야 했습니다. 지금 나왔는데 뿌해가지고 좀 기분이 좀 별로였어요, 확실히.
밖에서 날씨가 좋았어가지고 갑자기 미세먼지가 있을 줄 모르고 마스크 안 챙겨왔어요. 여름 이후 미세먼지가 짙은 날을 찾아보기 어려웠는데 올 가을 들어 처음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치솟았습니다. 오늘 남부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관측소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이었습니다. 수도권 일부 관측소에선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인 세제곱미터당 86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았습니다. 중국발 고농도 미세먼지가 북서풍을 타고 건너왔고 설상가상으로 한반도 대기까지 정체됐기 때문입니다. 먼지는 점차 남쪽으로 쓸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은 부산 등 영남지방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지겠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한동안 맑은 공기 속에 살면서 잊고 있던 미세먼지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또다시 먼지 속에서 살아야 하나 이런 걱정도 커지는데요. 박상욱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기자, 미세먼지로 뿌연 하늘 꽤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얼마 만입니까? 네, 서울 지역 기준으로 마지막 나쁨 수준이었었던 것이 네. 지난 6월 25일이었으니까요. 초미세먼지의 영향은 약 4개월 만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지난해 미세먼지 대란이 일었던 때가 9월이었던 것에 비하면 한 달가량 늦어졌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지난달 서울의 PM2.5 월 평균 농도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던 만큼 체감되는 정도는 매우 컸습니다. 그런데 어제까지만 해도 맑은 하늘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왜 이러는 건가요? 네, 일단 지난주 금요일부터 중국의 대기질이 나빠지기 시작한 바로 그 지점에 주목을 해야 하는데요. 베이징을 비롯한 화북 지역, 이 화북 지역 같은 경우는 특히 자원이 풍부하고 공업이 발달한 곳인데 이 지역이 특히나 상황이 나빴습니다. 크게 6개 단계로 나뉘는 대기질 지수에서 오늘 오후 베이징은 5단계에 해당을 했습니다. 이 밖에도 바람의 요인 역시 매우 중요한데 그동안엔 동풍이 주로 불면서 미세먼지가 넘어오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바람 영상을 보면 중국 중부지방뿐 아니라 북부지방에서 이 한반도의 서쪽을 훑는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 국내 요인은 어제와 크게 다를 바가 없었던 만큼 이번엔 중국의 영향이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에서 청천이라면서 이 베이징 맑은 하늘 되살리기 운동 이런 것도 했고 또 성과도 꽤 있다고 하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매우 강력한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수천 개의 공장을 이전을 하고 또 400만이 넘는 가구의 보일러를 가스나 전기로 바꾸는 등 과격하다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성과 역시 네. 꽤 있었는데요. 불과 나흘 전이죠. 11일에 중국 정부는 베이징의 PM2.5 평균 농도가 1년 만에 약 17% 줄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베이징과 같은 대도시를 벗어나면 이 규제의 강도가 약해졌습니다. 베이징만 깨끗해졌다고 중국발 미세먼지가 사라지길 기대하는 건 어렵겠죠. 네. 특히 지난 7월 기준으로 중국의 석탄 발전량은 무려 95만 메가와트가 넘어서 2위 인도의 4배가 넘는 압도적 1위였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다시 미세먼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전망이 어떻게 됩니까? 네, 일단 중국이 미국과의 대규모 무역 전쟁에 나서면서 산업 강화를 위해 미세먼지 관련 규제 약화에 나서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실제로 중국 정부는 이번 달 PM2.5 감축 목표를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 감축에서 3% 감축으로 완화를 시켰습니다. 네. 국내 상황도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대기 정체 현상이 일어나면 중국에서 넘어온 먼지 입자가 2에서 3일간 머무는데 이때 국내 발생분이 더해지면 대란 수준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국내 발생분을 통제하는 것 상당히 중요해지는데요. 지금까지 많은 대책이 나왔지만 여전히 부족합니다. 일례로 석탄 발전만 해도 지난해 전체 전력 생산 중 43.6%를 차지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 중국의 석탄탄만 하기 어려울 정도인 겁니다. 지난 겨울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북서풍이 불게 된다면 지난 겨울과 또 봄에 겪었었던 이 대란이 언제든 다시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최근 법이 바뀌면서 차량 이부제 등을 민간으로 확대할 근거가 마련이 됐는데 이게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가 주목이 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박상욱 기자였습니다. 네, 경찰이 필로폰 90kg, 무려 300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마약을 발견해서 압수했습니다. 대만인 마약 조직원을 검거하기 위해서 보름 넘게 잠복 수사를 벌이던 경찰이
한여름에도 에어컨을 틀지 않는 게 이상해 원룸 안으로 들어가 보니 마약 창고로 쓰고 있었습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서울의 대학가에 있는 원룸입니다. 이곳을 급습한 경찰이 방에 있는 여행용 가방을 열자 하얀 가루를 담은 봉지가 가득합니다. 태국에서 몰래 들여온 필로폰을 숨겨둔 겁니다. 경찰은 대만 국적의 마약 조직원이 이곳에 산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보름 넘게 잠복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여름에 에어컨도 켜지 않는 점이 이상해 확인해봤더니 마약 창고였던 겁니다. 주변에 있는 다른 집들하고 전기 사용량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니까 통상적으로 사람이 이제 거주하는 목적의 원룸이 아니다라는 걸 확인을 했고, 이곳에서 발견된 필로폰은 90kg으로 국내 수사기관이 한 번에 압수한 마약 중 가장 많습니다. 시가로는 3천억 원에 달합니다. 원룸을 빌린 대만인 장 씨는 들여온 필로폰을 커피숍 화장실 등에 조금씩 숨겨놓는 방식으로 유통책과 거래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8월 잠시 대만으로 출국하려던 장 씨를 인천공항에서 붙잡았습니다. 또 밀수한 마약 중 22kg가량을 국내에 유통시킨 일본인 조직원 등 7명도 검거했습니다. JTBC 서효정입니다. 유흥업소 이용자와 단속 경찰들의 휴대전화 번호 1,800만 개를 모아서 성매매 업소에 팔아넘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남편이나 남자친구가 유흥업소에 갔던 기록을 알려주겠다고 해서 최근 논란이 됐던 업체도 이 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남편과 남자친구 등의 유흥업소 이용 정보를 알려준다고 해서 논란이 된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이 확보한 유흥업소 이용자들의 휴대전화 번호는 이를 불법으로 모은 일당에게서 넘겨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경찰에 붙잡힌 일당 6명은 먼저 인터넷을 통해 다른 업자로부터 휴대전화 번호 500만 개를 사들였습니다. 이어 다른 유흥업소들과 손잡고 보유 정보의 숫자를 늘려갔습니다. 이렇게 모은 유흥업소 이용자와 단속 경찰들의 휴대전화 번호가 1,800만 개까지 불어났습니다. 이들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일본 서버에 개인정보를 저장하고 한 달에 15만 원씩을 받고 전국의 성매매 업자들에게 팔았습니다. 성매매 업자들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 데이터베이스로 축적된 모든 전화번호를 공유했는데 이 데이터베이스에는 단속 경찰 번호까지 저장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데이터 수집 일당이 10달 동안 벌어들인 돈만 7억 원이 넘습니다. 경찰은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모아 판매한 업자 2명을 구속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사들인 이들도 쫓고 있습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 고객을 상대해야 하는 감정 노동자들은 도를 넘는 고객의 갑질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혼자 사겨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병이 깊어지기도 하죠. 서울시가 상처받은 감정 노동자들을 위해서 권리보호센터를 열기로 했는데 아직은 규모도 지원 인력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수정 기자입니다. 기업 콜센터에서 일하는 김영택 씨는 전화기 너머로 화내는 고객에게 묵묵히 감정을 누르는 일이 많습니다. 맘대로 끊을 수는 없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전화를 받으면서 그냥 너무 좀 화를 삭히기 위해서 물티슈로 책상을 그냥 계속 닦으면서 얘기를 듣는다든지. 환불을 안 해준다고 제품을 매장 직원에게 던지거나 주차 요원을 폭행하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벌어집니다. 이런 고객들을 상대하는 감정 노동자들은 몸과 마음이 상합니다. 서울시 공공부문 감정 노동자 절반은 일주일에 이틀 이상 우울 증상으로 잠을 설쳤습니다. 80%는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다고 토로했습니다. 심한 스트레스에 노출된 감정 노동자들을 위해 권리보호센터가 서울시에 처음으로 생깁니다. 직원 11명이 감정 노동 종사자들을 위한 제도를 만들고 상담가 2명이 심리 상담 업무를 진행합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740만 명, 서울에만 260만 명으로 추산되는 감정 노동자에게 도움을 주기에는 시설과 인력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최근 일부 콜센터에서 효과를 내고 있는 전화 끊을 수 있는 권리 같은 제도적, 문화적 장치 도입이 함께 검토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이수정입니다. 광주 광산구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6살, 3살 자매가 던진 돌멩이에 차량이 파손돼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들 자매는 어제 오전 어머니와 함께 옥상에 올라간 뒤 조경용 돌멩이 6개를 아래로 던져서 차량 3대를 파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주민들은 이런 일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며 옥상에 안전시설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격 정지 처분을 받고도 향정신성 수면 마취제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여한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원장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성형외과 원장은 의사 면허가 정지된 뒤에도 13명에게 필러 시술 등을 하고 상습 프로포폴 투약자들에게 한 병당 30만 원씩을 받고 프로포폴을 놔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에 대한 비난글 등을 올린 해경군 김 씨 트위터 계정을 수사 중인 경찰이 계정 주인이라는 의심을 받아온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앞서 이정열 변호사는 지난 6월 해경군 김 씨 계정과 관련해서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김 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또 문제의 계정 사용자가 50대 남성으로 밝혀졌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와 관련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권 색깔이 30년 만에 녹색에서 남색으로 바뀝니다. 외교부 등은 2020년까지 새로 도입할 예정인 차세대 전자여권의 디자인 시안을 오늘 공개했습니다. 남색의 새 여권 표지엔 한글과 영문으로 대한민국 여권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새 여권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는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축구가 또다시 승부조작 악몽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프로축구 2부 리그에서 승부조작이 시도됐다가 이를 제안받은 선수가 신고하면서 무산된 일이 뒤늦게 공개됐습니다. 승부조작을 제안한 건 국가대표 출신 은퇴 선수여서 충격입니다. 이도성 기자입니다. 지난달 열린 프로축구 2부 리그 경기입니다. 전반에만 한 골씩 주고받으며 팽팽했던 승부는 후반 결승골을 넣은 아산의 역전승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아산의 A 선수는 주전 수비수였지만 후반 막판에야 교체 투입됐습니다. 경기 전날 은밀한 승부조작 제안을 받고서 팀에 신고했고 새벽녘까지 경찰 조사를 받느라 제대로 경기를 소화하지 못했습니다. A 선수는 전반 25분과 30분 사이 반칙을 해 퇴장당하면 5천만 원을 주겠다는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이런 제안을 한 건 전 국가대표 선수로 은퇴한 장하경이었습니다. 장하경은 곧바로 경찰에 붙잡혔고 승부조작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2004년 연습생 신분으로 프로에 데뷔해 태극마크까지 달았던 장하경. 은퇴한 지 1년 만에 승부조작을 제안하다 덜미를 잡혔습니다. 7년 전 일부 축구 선수들이 승부조작에 얽힌 사실이 드러났던 프로축구는 하마터면 승부조작 파동에 재차 휘말릴 뻔했습니다. 무엇보다 국가대표 출신 은퇴 선수의 승부조작 시도에 우리 축구계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JTBC 이도성입니다. 가을하면 거리축제, 거리축제하면 또 음식이죠. 그런데 축제가 끝난 뒷모습은 어떨까요? 컵부터 접시, 수저까지 일회용품 천지였습니다. 오늘 밀착 카메라는 일회용 쓰레기가 넘쳐나는 거리 축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윤재영 기자입니다. 날이 어둑해질수록 불빛이 밝아집니다. 주말 저녁 서울 밤도깨비 야시장입니다. 시민들이 가득 모인 이곳은 여의도 한강공원인데요. 제 옆에 이 줄이 긴 트럭들 모두 음식을 파는 푸드트럭들입니다.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음식 축제들 갈수록 늘어나는데 과연 현장에서 나오는 쓰레기양 얼마나 될까요? 푸드트럭은 음식 대부분을 일회용기에 담합합니다. 플라스틱 없는 도시를 선언한 서울시 주최 행사지만 곳곳에서 플라스틱, 알루미늄, 코팅 종이, 나무 젓가락이 보입니다. 그나마 재활용품을 분리해버리는 시민이 많지만 이미 음식물에 오염된 일회용기는 재활용은 어렵습니다. 오늘 야시장이 끝나고 배출된 쓰레기들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주황색 봉투는 재활용이 안 된 쓰레기, 그리고 하얀색 봉투는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인데 보통 하루에 이런 100리터 봉투로 200봉지 가까이 배출됩니다. 상인들도 문제를 인식하고 있지만 대안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어느 정도 이슈가 될 거라는 거에 대해서 상인들도 어느 정도 좀 감안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친환경 제품이 있거나 뭐 있다 그러면 좀 모르겠는데
서울 이태원에서 열린 지구촌 축제입니다. 푸드트럭 주변 시민들이 모두 일회용품을 들고 다닙니다. 한 대가 오는 게 아니고 5대가 2.5톤 6번 왔다 가지 무지하게 나와요. 쓰레기는 대부분 음식물이 잔뜩 묻은 채 버려집니다. 이물질 묻은 건 안 돼. 많이 묻어요. 저렇게 손 먹는 음식이라 많이 묻더라고. 재활용으로 분류된 봉투를 가져와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절반만 뜯었는데도 다양한 재질의 일회용품이 쏟아져 나옵니다. 음식물이 곳곳에 묻어 사실상 일반 쓰레기와 같습니다. 야외 행사에서 사용되는 일회용품의 경우에는 현재 재활용은 안 되니까요. 다 소각이나 매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시민들도 문제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편리성은 좋은데 그 편리성만 찾기에는 좀 미안한 점은 있죠. 사실 한 번 쓰고 버리는 건데 좀 아깝고 씻어버리는데 여기선 그게 안 되니까. 축제에서 과도한 일회용품 사용을 제약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꼭 필요하기는 한데 안 쓸 수는 없고요.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그래도 좀 제약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행사 주최 측은 당장 해결책을 찾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뭐 100만 명 넘으니까 이거 너무 크다 보니까 어떻게 좀 손을 쓰기가. 하지만 대안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야시장에선 시민들에게 다회용 그릇을 나눠주고 씻는 공간을 따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거해서 재활용하면 되지 않느냐, 수확하면 되지 않느냐, 이거는 굉장히 이렇게 낙후된 생각이고 덜 사용하게 할 수 있는 계획들이 있어야 된다. 축제는 짧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버려진 쓰레기는 없어지는데 길게는 수백 년도 걸립니다. 일회용품을 쓰지 않는 행사만으로도 축제는 한층 세련돼 보일 수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 윤재영입니다. 뭐 했다고 데이터를 80%나 썼지? 다 쓰면 돈 더 낼 텐데. 내 걸로 9회 말까지 다 보겠네. 속도 느려질 텐데. 나 인강북에 데이터 좀 줘. 가족들 데이터 다 나눠주면 내 건 데이터 맘껏 써도 걱정 없는 데이터 요금제. 추가 요금 없고 속도 용량 제약 없고 가족끼리 나눴으니까 U+로 걱정 없이 산다. 데이터 걱정 뺀. LG U+. 예, 뉴스룸의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른바 비리 유치원 명단이 공개된 후에 학부모들의 분노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룸 2부는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집중적으로 팩트체크까지 이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사립유치원 감사를 중단하겠다고 했던 경기교육청은 다시 입장을 바꿨고 또 교육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7억 원 이상을 횡령해 비난의 표적이 됐던 한 유치원의 원장은 학부모들이 해명을 요구하자 대기하던 구급차에 실려 나갔습니다. 먼저 오효정 기자의 보도 보시고 직접 유치원 감사에 나섰던 대표 시민감사관 모시고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항상 거기 의구심에 들었어. 이도 연기했을까. 6만 원을 우리가 하는 게 냈는데 무료 체험은 딸기밭이야 5천 원 하나 받았어요. 그동안 유치원에 낸 교육비가 어떻게 사용됐는지 궁금해하던 학부모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경기 화성의 환희유치원에선 원장이 유치원 체크카드로 명품 가방을 사거나 아들의 학비를 내고 성인용품점에서 결제한 사실까지 알려졌습니다. 학부모들은 집단 행동에 들어갔지만 원장은 어제 갑자기 쓰러져 구급차에 실려갔습니다. 학부모들은 전수조사와 함께 평소 감시 체계를 강화하라고 요구합니다. 한 해 사립유치원에는 2조가 넘는 나랏돈이 지원됩니다. 국공립유치원은 정해진 회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지만 사립유치원은 회계 처리 후 교육청에 보고만 하면 되기 때문에 비리를 적발하기 쉽지 않습니다. 국가에서 주는 돈이 보조금이 아닌 지원금 명목이어서 횡령을 해도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감시에 대한 반발이 거셉니다. 경기도교육청은 특정 감사를 시작했다가 유치원 측의 집단 휴업과 고소 등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급기야 내년부터 특정 감사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오늘 다시 입장을 뒤집었습니다. 내년부터 그럼 특정 감사나 더 확장해서 가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네, 그건 뭐 지금 필요한 경우에 언제든지 저희 비리 유치원 명단을 공개한 박용진 의원은 지원금을 횡령하면 처벌과 환수를 쉽게 하고 회계 프로그램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오효정입니다.
예, 이번에는 직접 경기도 내 사립유치원 운영 실태를 감사하셨던 분과 이야기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전 국회의원이기도 한데요. 경기도교육청 최순영 대표 시민감사관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최근 학부모님들의 분노가 상당할 텐데 주변에서도 많이 느끼고 계시겠습니다. 네네네. 그잖아 어제 일요일 날 그 동탄 한의유치원의 실시간 1위 검사를 보면서 야 이게 저는 그냥 올 것이 왔구나. 학부모들이 알 권리이기 때문에 잘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올 것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셨다고 했는데 자 하나하나 좀 따져보면은요 명품 가방, 아들의 학비, 심지어 성인용품까지 구입을 한 그런 사례가 나왔습니다. 자 감사하시면서도 과연 이게 맞을까 싶으셨을 것 같은데 이쯤 되면 거의 뭐 백지수표나 다름 없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유치원 원장들을 한마디로 공과 사를 구분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수증을 보면서 정말 기가 막히죠. 지금 그래서 이거 문제를 지적하면 이게 뭐 문제가 왜 되냐 노골적이에요. 그래서 모 유치원은 피부 관리를 700만 원 이상 900만 원 쓰고 그래서 이거 피부 관리를 하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그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답변을 할 정도죠. 네, 그래서 계속 지적하면 그럼 세금 처리하면 될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이에요. 네, 너무 어이가 없죠. 물론 뭐 전체 유치원이 아니라 또 일부 이제 적발이 된 유치원들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문제의식이 전혀 없었던 부분에 또 놀라셨던 그런 모양이군요. 자 그런데 보면은 이제 경기교육청의 적발 실적이 가장 많았고 금액도 가장 컸습니다. 뭐 특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거는 경기도 교육청이 가장 모범적으로 시민감사관 제도를 둬가지고 특정 감사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경기도만 유독 비리 많은 유치원이 있다. 이거는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아니고 경기도가 그동안에 가장 모범적으로 저는 2015년도부터 시민감사관 제도를 둬서 2016년도에 사립유치원을 특정 감사를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거기서 적발이 된 것이죠. 자 그렇군요. 그렇다면 다른 지역에 아이를 맡기고 있는 유치원에 보내고 있는 학부모님들도 상당히 또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대목인데 자 이런 부분도 궁금합니다. 수사기관이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한계가 있고 자 교육권 감사관이 이제 조사할 수 있는 범위가 좀 정해져 있었을 것 같은데 이 질문이 또 중요한 거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적발된 부분이 정말 일부가 아닐까 하는 우려 때문에 또 그렇습니다. 시민감사관이라 하더라도요. 일반 그 행정공무원 감사원들하고 감사팀들하고 같이 가거든요. 시민감사관만 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시민감사관들이라 하더라도 조례상 모든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요.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료 요청하거나 통장 수입 이런 걸 보기 위해서 요청하면 내놓지를 않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근데 그런 부분이 무슨 조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강제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지원금이다 보니까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원금이니까 지원을 받았으니 내 돈이라고 생각하는 원장들의 생각 이런 것들이 이제 부딪히는 거죠. 자, 이 부분하고도 연관이 되는 질문인 건데요. 자, 그러니까 이제 항의하는 일각에서는 그러니까 뭐 대부분은 이제 항의를 하고 있는 유치원 원장님들 입장이겠죠. 시민감사관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느냐, 뭐 이런 항의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시민감사관들을 완장 채워줘서 갑질한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전문성이 있느냐 이러는데 저희 시민감사관들은 전문성이 있습니다. 되게 이제 변호사, 회계사, 감사, 건축사 이런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군요. 그럼요. 그리고 교육 전문가도 있고요. 저만 하더라도 17대 국회에서 교육 상임위만 4년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립학교법 개정도 했었고요. 사립학교의 문제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요.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번이 그 전수조사가 아니라 일부 조사였는데 이 정도였던 거 아니었습니까? 자, 그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데 또 궁금한 거는 왜 그런데 이런 문제가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2013년도부터 누리과정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 누리과정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을 공보육의 첫걸음이다라고 하면서 지원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전문가들과 이게 모두 공론화되고 토론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정치적으로 박근혜 정부 때 그래서 누리입니다. 아이들이 세상을 편하게 누리. 예. 그래서 누리로 해서 그런 어떤 로비 받은 예. 그런 뭐 정치적 이런 로비와 이런 걸 통해서 그냥 준 거예요. 지원금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동안 감사도 한 번도 없었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2조가 넘게 지원은 하지만 피부적으로 학부모들은 전혀 와닿지가 않는 거죠. 근데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사립학교 보낼 때만이 지원이 가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어디 유아교육이 사립학교에서만 합니까?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다양하게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이게 골고루 모든 아이에게 지원을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요 사립학교 보낼 때만이 지원이 간다는 요거 자체가 저는 굉장히 차별이고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이 잘 누리라고 해서 그렇죠. 지원된 자금인데 네. 참 아이러니한 그런 네. 이름이 되는 그런 경우군요. 자, 앞으로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계속 일이 있을 때마다 감사를 하고 사후적으로 밝혀낼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선제적으로 네. 뭔가 조치가 필요할 텐데, 자, 그렇다 그러면은 들어가는 돈과 나가는 돈을 잘 감시할 수 있게 어떤 회계 시스템 같은 정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대책을 좀 생각하신다면 어떤 부분 가능할까요? 그동안에 많은 토론을 했죠. 그리고 이게 감사를 한다는 게 사실 이렇게 저희들이 시민감사관이 뭐 몇 번 해서 될 문제가 아니죠. 이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예. 그래서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제도가 개선이 돼야 됩니다. 예. 그래서 지원금이 아니라 보조금으로 하고 그다음에 그 회계 시스템이 이미 뭐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에듀파인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예. 여기에 에듀파인은 회계 그렇죠. 시스템을 말씀하시는 네, 회계 거죠? 시스템. 예. 거기에 일단 접하면 되는 거예요. 예. 이런 것이 다 구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건 조금만 예산을 들이면은 다 할 수 있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유치원들이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아유, 귀한 시간 잘 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경기도교육청 최순영 대표 시민감사관이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립유치원은 사유재산이다. 국공립과 달라서 감사 대상이 아니다.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지속적으로 내놓았던 주장입니다. 온라인상에선 그럼 왜 우리가 낸 세금으로 국고 지원을 받느냐 이런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세금으로 지원을 받았으면 감사도 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는 거죠. 팩트체크팀은 현행 감사 제도가 어떻게 돼 있는지, 과연 사유재산을 이유로 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게 설득력이 있는 건지 살펴봤습니다. 오디영 기자, 네. 사립유치원 누가 운영할 수 있는 겁니까? 일단 설립은 법인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인, 그러니까 개인도 할 수가 있습니다. 단 시도교육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전국의 사립유치원 수는 4,200개가 넘습니다. 2017년 교육통계연보를 보니까요. 개인이 설립한 사립유치원이 3,724개, 그러니까 전체의 87% 정도였고 네. 법인이 만든 사립유치원은 515개, 12% 정도였습니다. 87%면 개인이 운영하는 곳이 대다수네요. 사유재산이라고 주장하는 그 근거는 뭡니까? 네, 총연합회 측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이렇게 주장해 왔습니다. 설립자가 토지와 건물, 시설을 투자하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운영 허가만 받았을 뿐 실제로는 개인의 재산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국공립과 달리 사립유치원 시설은 개인 소유인 것은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개인의 재산으로 만들었으니까 교육청이 유치원비를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세세하게 감사할 수 없다. 뭐 이런 입장인 거네요. 네, 그런 주장입니다.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교육기관의 경우에 한해서 일반적인 사유재산과는 분명한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사립학교법을 보겠습니다. 사립유치원은 사립학교로 분류가 됩니다. 시도교육감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고 정해놨습니다. 감사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에 분명하게 사립학교라고 나와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도 판단을 한 적이 네. 있습니다. 2000년 사립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두는 게
사유재산 침해라는 헌법 소원이 제기가 됐습니다. 헌재는 사립학교가 공교육의 이익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국공립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을 수 없다라면서 국가가 일정한 범위 안에서 운영을 감독, 통제할 권한과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하면 사립 유치원의 시설은 사유 재산이지만 이 사립 학교 그러니까 공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감사는 받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군요. 맞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일부 원장이 경기교육관과 그리고 감사 담당관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소 고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감사 권한이 없다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는 행정소송도 3건을 냈습니다. 모두 무혐의 처분 또는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사립유치원은 지자체 소관이다. 그래서 감사는 위법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올해 3월부터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이 개정이 돼서 사립유치원의 회계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혹시 오대영 기자 오늘 이 취재한 내용 놓고 혹시 그 한국유치원 총연합회의 입장은 좀 어떤지 들어봤습니까? 네, 일단 총연합회 측은 그동안 이런 기준을 따를 수가 없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다시 한번 받아보겠다라는 입장을 밝혀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통화를 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입장을 물었는데 방송 전까지 회신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반론이 들어오면 사실 확인을 거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입니다. 정치부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볼까요? 예, 첫 키워드는 빨간색이 시작이다로 했습니다. 무엇이 시작됐다는 겁니까? 전원책 조강특위 위원이 보기에 자유한국당 침몰의 시작이라는 진단인데요. 조강특위 외부 위원들이 오늘 당원 또 당협위원장, 국회의원 등에게 고함이라는 형태의 글을 하나 냈는데 자유한국당이 이념 없이 친박과 비박으로 나뉘어지고 권력만 쫓다가 침몰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그 침몰의 시작이 2012년 비대위라고 했는데요. 당시 비대위가 경제민주화라는 진보주의 강령을 받아들이고 빨간색으로 당색을 바꾸었을 때 한국당이 침몰하기 시작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빨간색이 시작이다. 그렇게 키워드를 잡은 거군요. 예. 자, 그런데 2012년에는 당시 이제 박근혜 비대위원장 시절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때 뭐 생각해 돌이켜 보면은 당시로는 그런 전략, 색깔도 바꾸고 했던 전략이 상당히 성공적이었다 그런 평가가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당시 2012년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120석도 못 얻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는데 예. 당시 4월 총선 결과는 152석으로 단독으로 과반을 했습니다. 밑에 보면 충격에 빠진 야당 이렇게 되는데요. 예. 당시 야당이 졌다라고 했습니다. 대선도 승리해서 당시 비대위가 2012년에는 가장 성공한 비대위라는 평가가 많았고요. 그 성공 비결로는 경제, 민주화 등 중도층의 지지를 얻을 만한 공약을 많이 냈다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예. 다만 약속을 안 지킨 게 그 뒤에 문제가 됐고요. 그런데 전원책 의원은 대표적으로 이 경제 민주화가 보수 이념과 맞지 않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미 여러 번 인터뷰에서 경제 민주화는 정치적 사기다. 보수로서는 정치적 사기다라고 주장까지 했습니다. 예. 그런데 다른 한편 보면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특히 조강특위에서는 통합의 대상으로 바른미래당과의 연대 또는 합당을 요구하고 있는데 바른미래당 내에 있는 보수의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유승민 의원은 이전부터 경제민주화 실천 모임을 이끄는 등 새누리당 시절에서 경제민주화를 강하게 주장했던 분입니다. 예. 따지고 보면 같이 합치자고 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치적 사기다라고 얘기하는 서로 상반된 시선이 있는 겁니다. 그렇겠군요. 유승민 의원뿐만이 아니라 옛 바른정당 의원들 상당수가 이제 경실모 회원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뭔가 모순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군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볼까요? 두 번째 키워드는 웃기는 이야기. 예, 어떤 이야기가 웃기는 겁니까?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자유한국당에서 자꾸 합치자고 하는데 웃기는 이야기다라고 일축을 했습니다. 예. 오늘자 언론에 보면 김용태 사무총장이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바른미래당에게 손을 내밀면서 당명도 바꿀 수 있다. 손학규, 유승민 만나자 이렇게 했고요. 오늘 아침 회의에서 김병준 비대위원장도
접촉을 여러모로 시도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유한국당의 입장에 대해서 기자들이 오전에 바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에게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는데 여기에 대한 답입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이제 이 사람들 웃기는 이야기예요. 그렇잖아요. 자유한국당과의 통합 이런 건 전혀 없고 뭐 만약에 우리 당에서 가야 될 사람이 다 갈 사람이 가라 이 얘기입니다. 꼭 가야 될 사람은 가라 이 얘기예요. 예, 표정은 뭐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말투는 상당히 격앙돼 있는 것 같군요. 그렇습니다. 약간 흥분돼 보였고요. 그래서 오늘 기자들이 지금 반응은 좀 격앙돼 있네요 라고 물었더니 뭘 격앙이냐 이렇게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유한국당에서는 계속 보수 통합을 얘기하는데 바른미래당에서는 이를 바른미래당을 흔드는 시도로 보고 있습니다. 즉 바른미래당 내에 있는 바른정당 출신들을 보고 이제 우리 쪽으로 와라라고 계속 손짓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는데요. 흔들기가 계속되자 손 대표가 아예 웃기는 얘기다. 혁신하려면 당내부터 혁신하지 왜 우리랑 자꾸 연대하자고 하냐라면서 화를 낸 겁니다. 예. 하지만 손 대표의 말 중에도 눈에 띄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갈 테면 가라진데요. 당내에 일부 갈 사람이 있다면 가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갈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바른미래당 내 옛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 중에서는 좀 지금 현재 당권을 국민의당 출신들이 잡고 있기 때문에 예. 좀 분위기만 되면 갈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제가 한 관계자에게 물어보니 일부 의원들의 경우 시기상의 문제일 수 있다. 다만 유승민 전 대표의 의중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또 다른 바른미래당 의원은 저 시기에 대해서 일단은 국정감사에 집중할 때다라고 했는데요. 국정감사가 끝나고 또 예산국회가 끝난 연말이나 내년 초에는 정계 개편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예. 만일 바른미래당 내 일부 의원들이 만일 그 보수통합으로 빠져나간다면 손학규 대표가 다시 민주평화당 쪽 의원들과 손을 잡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아무튼 뭐 여러모로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웃기는 이야기라고 강하게 일축을 한 거로 해석이 되겠군요. 예. 세 번째 키워드 볼까요? 세 번째 키워드는 한 점의 의혹도로 잡았습니다. 예. 혹시 이재명 경기지사 얘기입니까? 예. 주말 내내 화제가 됐던 바로 점 얘기인데요. 김부선 씨가 이재명 지사의 신체 특징을 얘기한 녹취 파일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됐었는데 지난 주말 이재명 지사가 페이스북에 여기에 대한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당장 월요일부터라도 신체 검증에 응하겠다. 진실을 좀 밝히자라고 강경하게 나왔고요. 예. 오늘 경기도 대변인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점도 없고 뺀 적도 없다라고 밝혔고요. 혹시 뭐 뺀 뒤에 없다고 하는 건 아니냐 이런 예. 논란에 대해서는 의사까지 대동해서 검증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대변인까지 나서서 어떻게 보면 좀 의혹이 일차원적으로 간 면이 좀 있는데 어떻게든 뭐 빨리 검증을 하고 진실을 규명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일단 신체 검증에 대해서 이 지사 측에서 적극적으로 나오자 김부선 씨의 변호인을 맡고 있는 강용석 변호사도 환영 의사를 밝혔습니다. 제가 직접 통화를 했는데요. 예. 환영한다면서 대신 그 검증에 우리 측도 참여해야 된다라고 전제를 달았습니다. 강 변호사는 이미 남부지검에 여러 증거들을 제출했다고 했는데 무슨 증거냐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딱히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양쪽에서 빨리 검증하자고 하지만 실제 검증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에서는 사실 점이 중요한 증거인지는 판단하기 어렵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예. 점의 유무만으로 이 사실에 누구 말이 옳냐라고 판단을 내리는 것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일단 검증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입니다. 하지만 공소시효가 이 문제의 공소시효가 아무래도 선거법이기 때문에 12월 13일이 만료기 때문에 그 안에는 판가름이 날 수 있는데 예. 어쨌든 그 전까지는 민망한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겠군요. 잘 들었습니다. 비하인드 뉴스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동해안 지역엔 밤부터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기온은 오늘과 비슷해 아침과 낮의 온도차가 10도 이상 벌어지겠습니다. 중부 내륙의 미세먼지는 물러가겠지만 경남 지역 미세먼지는 나쁨 수준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예, 지난주 목요일에 알려드린 대로 손석희 앵커와 안나경 앵커의 휴가로 저희가 찾아뵙게 됐습니다. 변함없이 뉴스룸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